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농촌 지역에서는 같이 모여서 하는 건 마을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좀 작은 마을 단위는 아니고 시흥 전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마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고민을 들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한 17년 전 네, 처음 컨설팅을 한 그런 마을입니다. 화천 신대리라고 하는 아주 산골 마을인데요. 야트막한 산과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밭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는 논이 넓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논은 평면이니까 넓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논이 넓습니다. 사실 이 마을의 예전 이름이 톡곰이에요. 그 한자인데요. 그걸 풀었으면 품삯을 쌀로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강원도에는 품을 팔아도 쌀로 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보시는 대로 굉장히 넓은 논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을 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데 여기서 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쪽 한규팅에서 오리농법을 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옆에서 농약 치면 다 날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죠.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이 논 전체를 오리농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오리농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백날을 물어봐도 안 바꾸시죠. 그렇죠? 네.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유일한 방법? 아니요. 팔아주는 거예요. 네. 기존의 쌀 가격보다 더 높게 팔아줄 테니까 바꾸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무슨 시도를 했냐 하면 선식을 만드는 대기업의 계약 재배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기업하고 다 계약이 됐으니 그러면 전환을 하게 어르신들 유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대기업에 계약 재배를 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요즘 말로 대기업과 농민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되죠. 그럼 농민은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죠. 그죠? 네,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죠. 그죠? 네. 복분자 어디가 유명해요? 고창. 네, 고창에 있는 농가들 지금 다 대기업에 예속되어 있죠. 그죠? 복분자주를 만드는 보회에 다 예속되면서 복분자 전통주를 만드는 농가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거래를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일부 직거래가 있으면 사실은 그 업체가 장난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어떤 농장에서 신선초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농장에 갔었는데 말만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유기농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업체가 그 신선초를 그 녹즙용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생산 단가를 한 푼도 못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심기 전에 생산 단가를 조정하자 그러면 찾아오질 않는답니다. 우리 MD라고 하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오겠지 하는데 시간은 지나고 심어야죠. 그죠? 그러고 나면 찾아온대요. 그러고 나서 올려달라 그러면 다른 데도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해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11년을 한 푼도 못 올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기는 있죠. 뭐냐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디 한 군데다 팔면 이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영학에선 빵점인 거예요. 그죠? 네,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사실은 근데 농민이 직거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MD들이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른 수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부라도 직거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나 직거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한 겁니다. 까만 건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오리농법이니까 오리집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오리가 절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오소리하고 너구리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안전한 집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퇴근시킨다 얘기해요. 네. 일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집으로. 그럼 아침에는 출근시켜야죠. 그래서 출근은 쉬워요. 농민이 나와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퇴근이죠. 어떻게 퇴근을 시킬까요? 그렇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먹이를 갖다 놓으면 오리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한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농장주, 주인의 발소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녁 때 주인이 온다는 걸 알고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사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을 시키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오리를 오리라고 안 불러요. 오리 농군, 오리 일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일을 하긴 하죠. 근데 오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죠? 풀도 먹고 벌레도 먹고 또 이제 똥 싼 게 다시 논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농사만 졌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리를 뭘 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오리를 처음 풀어주는 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한 달 된 오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가장 적당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왜냐하면 오리를 너무 큰 게 집어넣으면 벼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뭉개고 다녀요. 벼가 너무 크고 오리가 작으면 체온을 유지 못해가지고 오리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는데 한 달 된 오리 새끼를 딱 한 달 된 다음에 모내기하고 한 달 다음에 넣는 게 가장 좋다.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모내기 한 날 거의 부화된 그런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한 달 된 오리 보셨어요? 큰 오리는 보셨죠? 큰 오리 어떻게 울까요? 네, 새끼 오리는요? 네, 안 보셨군요. 네, 삐약삐약거려요. 그래서 엄청 귀여워요. 주둥이만 톡 튀어나온 애들이 삐약삐약삐약거리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일보가 이런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도와줘서 기사를 한번 내줬어요. 한 4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오리를 줄까요? 풀어주라고? 당연히 네, 그 시민들 중에서도 아이들이죠. 그죠? 그 아이들이 오리를 안고 막 그냥 귀여워서 죽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장님이 꽹과리 칠 때 니네들이 풀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오리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장님이 아까 그분이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오소리한테 잡아먹히지 마 또는 뭐 내가 먹을 때 잘 지어줘 이러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날부터 오리가 일을 시작한다 하는 행사죠. 이 행사를 왜 했을까요? 막 밥도 공짜로 먹이고 저렇게 달구지도 태워주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때 쌀을 팔겠다는 거죠. 그죠? 그 오리를 풀어준 아이들은 1주, 2주 지나면 부모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오리 잘 살고 있는지 또 가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오다 보면 쌀도 먹을 거다. 이걸 기대한 겁니다. 한데 첫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0가족 정도가 내가 이 마을 쌀을 1년 내내 대놓고 먹겠습니다. 라고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농사 짓고 그걸 찾아와서 보여주면 우리 걸 먹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을을 다시 쳐다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마을을 쳐다보니 마을이 엄청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이쁘게 만들고 마을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을 고쳐가지고 그 옛날 집에 마을 박물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뭐 하는 기계예요? 네,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시네요. 네. 잘 모르거든요, 도시 사람들은요. 저게 이제 새끼줄을 꽈가지고 배틀처럼 하면 가만히가 짜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전혀 본 적도 없죠. 저걸 가지고 가만히 짜는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마을에 오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주부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쌀을 사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1년 내내 대놓고 먹을게 한데 집에 가서 당장 밥해 먹게 조금이라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kg짜리 농협에서 만든 포장을 줬더니 관광차를 타고 오긴 했어요. 하지만 서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20kg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 소포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4kg짜리 소포장을 만든 겁니다. 저걸 열면 마대자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옛날 쌀가마가 연상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이걸 가져가는 이런 노력들을 이 마을에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이런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이 마을에서 농사짓는 그 조합장 영농 조합장님, 뭐 장목반장님의 소원은 저 논을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였죠. 우리 농법으로 몇 년 걸렸어요? 3년, 4년 걸렸죠. 25헥타르 전체가. 혼자서 1헥타르 오리농법 하고 있다가 4년 만에 25헥타 전체를 오리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전환할 수 있었던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일까요? 아니죠. 누가 생겨서예요? 그 옆에 사람이죠. 나눔의 농사가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쌀을 대놓고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됐어요? 1100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을의 농가수는 50가구예요. 몇 배를 가지고 있어요? 20배를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거를 도시에 있는 20가족한테 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 1100가족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쌀을 다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엔 쌀만 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른 것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산에 올라가서 봄에 고사리를 뜯어오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쌀 주문하시는 분들이 그 고사리도 쌀에 얹어서 그냥 주세요. 이래가지고 고사리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다품종으로 변하면서 어디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이 마을에 있는 농산물을 거의 다 팔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을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1대 20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의 농가수와 도시가구수의 비율이 지금 얼추 1대 20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 말고요. 옆에 마을도 이런 구조를 만들면 이 마을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들을 다 이렇게 만들면 농촌 마을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어요. 옆에 마을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옆에 마을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연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흥 내에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싸우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저기 있는 1100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트의 쌀 가격이 내려가요. 싸져요. 쌀값 계속 싸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마을 쌀을 계속 먹어요. 바꾸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품질이 좋아서. 일단 신뢰죠. 그죠? 품질이든 또는 뭐 안정성이든 신뢰죠. 그게 신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예요? 뭘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마케팅 교육만 받아가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 소비자들은 농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쌀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이 논에도 들어가 봤고 피도 같이 뽑았고 저녁 때 막걸리도 먹었고 내가 이 쌀을 이렇게 먹겠다고 해놨는데 이걸 내가 안 먹어주면 조금 비싸다고 안 먹어주면 이 농민들은 어떻게 쌀을 팔 거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쌀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쌀을 먹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게 우리 큰 부담 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커피값 올라가는 건 부담이 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 하면 시장 내에서는 품질 좋은 걸 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렇게만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동네에서요. 가는 약국만 가시죠? 그죠? 약국 여러 개 막 안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거기 약이 더 싸요? 네. 그럼 왜 그러세요? 더 비싼 드링크를 주나요? 네. 왜 그러세요? 네. 약사하고 친하지 않으세요? 그죠? 네. 우리 주부님들은 대부분 여자 약사들하고 수다 떨러 가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 싼 물건 열심히 찾아가지고 품질 좋고 싼 물건 찾아가지고 경제 행위를 100%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만 배웠어요.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을 따라갈 수 있느냐? 당장 못 따라가요. 그럼 무한히 쓰지 않는 방법을 우리 써야죠. 그죠? 네,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 시장 내에서 서로 경쟁 구도로 가가지고 우리가 무한을 처음부터 따라가겠다.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을은 우리가 품질 좋은 쌀을 저렴하게 생산하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비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같이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사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경제라고 불러요. 사회적 경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시흥 시장님은 사회연대경제협의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이세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시흥 시장님을 알게 됐어요. 완주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완주 군수가 거기 회장이었고, 그래서 시흥 시장님도 완주에 많이 오셨었고, 또 제가 하는 브리핑 같은 것도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시흥 시장님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만 우리 일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적합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는 경제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행위 전에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을 찾아가는 것처럼 약국의 약사와 여러분하고의 사회적 관계가 먼저 있죠. 그죠? 그 이후에 경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여기서 보신 것과 같죠. 뭘까요? 잘 이탈하지 않아요. 네. 계속 구매가 일어나거나 또는 계속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이 마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부녀회가 밥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밥을 했을까요? 서울에서 오면 11시쯤 와요. 뭐 체험도 하고 마을도 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점심을 줘야 되니 부녀회가 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5,000원을 받았는데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오려고 그러면 2,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깝죠. 애써서 마을로 5,000원이 들어왔는데 2,000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료를 다 마을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5,000원 소득이 다 마을로 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부녀회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해놨거든요. 밥을 하실 때는 이 마을에서 안 나오는 것, 예를 들면 고기 안 나올 수 있죠. 네. 마을에서 키우는 돼지를 잡아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산된 고기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생선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제철의 농산물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지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가을 겨울로 되니까 농산물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 부녀회장님이 저하고 약속은 지키셔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생각해내요. 이 마을에 두부를 만들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5일장에 나가서 그런 두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5일장도 이미 무너졌고 화천군에 그런 두부 요즘 아무도 안 먹죠. 그래서 할머니는 직업을 잃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한데 부녀회장님이 가서 할머니 두부 만들 수 있겠냐고, 할머니 손님들 찾아올 때 할머니가 두부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로 두부 반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 나 아직 기구도 안 버렸어. 두부 만들어줄게. 다시 직업을 찾게 됐어요. 할머니는 직업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뭘 하고 계실까요? 네, 두부 체험 강사하고 계세요. 네, 생활보호 대상자가 직업이 2개나 생겼네요. 그죠? 네. 그런데요, 두부의 재료는 뭐예요? 할머니 또 누구 콩을 사는 게 맞아요? 당연히 뭐 마을콩이나 지역콩을 사야 되겠죠. 그죠? 콩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네, 매주 만들 수 있잖아요. 매주는 어떻게 팔아요? 매주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 팔아야 되겠죠. 제가 매주 만들기 행사 한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막 가마솥을 몇 개 걸어놨어요.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왔어요. 그냥 콩 막 삶아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자마자 마을 설명해드리고, 자, 이 콩 퍼가지고 당신들이 방아 쪄가지고 이 메주틀 아시죠?
네, 그걸 몇 개를 막 준비해 놓고 나서 알아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해보신 주부도 있고 안 해보신 우리 젊은 주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빻아가지고 이제 자기 메주 세 개씩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메주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장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새끼줄로 꽈서 이제 아까 보셨던 마을 박물관에다가 걸어놔요. 그거 서울로 가지고 가도 안 뜨는 거 아시죠? 네,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놓고 이게 잘 뜨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서초동 개똥이 엄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크게 할 일이 없죠. 사실은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요. 자기가 좋은 메주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데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주부가 서울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어요. 강원도의 오지에 가서 농약 안 치고 만든 콩을 가지고 메주를 내가 만들어 놨고 그게 잘 떠지면 이제 집으로 올 거다. 이래서 이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혼나요. 왜 혼났을까요? 아니요. 왜 네 거만 했냐고. 네. 왜 내 거는 안 했냐고.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이걸 꼭 가서 해야지만 메주를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보내주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팔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뭐 이 그림은 이제 어떻게 연결됐는지 아시겠죠? 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고 누군가 와서 돈을 3차 산업에 쓰면 이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10년이 넘게 농촌관광, 농촌체험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왔던 관광객의 소득이 기존에 있던 농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3차 산업에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중요한 농업 정책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6차 산업의 중심이 이렇게 전가됐을 때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예요? 농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농민은 역량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는 역량 있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뭔가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죠. 네, 그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에도 일어났어요.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스프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참다래를 만드는 제스프리 주식회사가 그 참다래를 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우리나라는 제스프리와 같은 유능한 농기업이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이나 유통을 못하니까 우리 농업이 이 모양 아니냐. 기업들이 나서서 농업 유통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제스프리 주식회사는 농민들이 만든 제스프리 협동조합이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전문적인 유통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어낸 주식회사였던 거죠. 농민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대기업한테 사실은 이런 일을 맡기면 농민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정을 하죠. 자, 시흥에서 우리 시흥 연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 뭐 우리 시흥에 있는 시민들하고 농민들하고 뭘 하니 안 되니 우리 CJ라고 하는 대기업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뭔가 큰 가공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 그 공장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생산한 연의 품질이 안 따라오면 당연히 무안 가서 사오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할 때 중심은 가장 큰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1차 농민에 있어야 된다. 그걸 기반으로 2차, 3차를 연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6차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뭐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마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마을에 뭐 2억, 3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왜? 돈을 쓰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논의를 하죠. 원래 이장님은 이렇게 마을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을 전체 조직에 뭐 이런 청년회장 뭐 이런 거에 추진위원회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돈이 이제 이거 다 만들어졌어요. 돈을 다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럼 뭐 시설이 만들어져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벌리죠.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얘기했냐면 영농조합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세금 계산서도 끊고 이래야 되니까 돈 버는 조직으로 전환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 마을 관리 조직하고 조금 이렇게 분리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컨설팅하는 마을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대로 돌아가는 마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저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다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마을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임실에 있는 치즈 마을이에요. 이 마을도 처음 초기 컨설팅은 제가 했었는데요. 뭐 이 이름을 제안하고 저거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한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마을은요.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법인의 조직도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회사의 조직도는 뒤집어져 있죠. 위원장이 위에 있고 차례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맨 위에가 있고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무슨 의미예요? 네, 각 사업을 저 이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부위원과 위원장은 네,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 허드렛 일을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는구나. 회사처럼 만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영농조합 만들자. 그래서 누구 이렇게 대표시키고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그죠? 네, 이런 고민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그걸 돌아가게끔 하는 뭐 전문 용어로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각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묶어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잘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몰랐던 거죠. 마을도 그렇게 만들면 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일반 기업처럼 돈 벌기 위해서 돌아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한데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마을을 가봤어요. 여기는 인제 미산리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내린천 주변에 민박집들이 굉장히 많은 민박마을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장목반이 5개가 있어요. 송이, 한봉, 산채, 고로쇠. 뭐 이건 이해하시겠죠. 산골 마을이니까 저런 장목반이 있을 거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장목반이 하나 있잖아요. 황토방 장목반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까요? 황토방 장목반? 황토방 짓는 일을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민박집들이 마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이 민박 짓겠다 그러면 이웃들이 가가지고 황토방 지어줘요. 그래서 거의 인건비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군이 잘한다고 재료비도 50% 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5% 줘. 뭐 집 짓는데 인건비가 50% 이상 되니까 남들이 민박집 지을 때 25%만 있어도 민박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민박집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옆집이 민박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또 민박을 하겠다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경쟁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어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목반에 모여가지고 다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보여줘요. 마을회관에 그때는 핸드폰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마을로 민박 예약이 들어와요. 그 전에 이장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민박집 정원하고 순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 들어오면 그 순번대로 정확하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단골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갔던 사람이 난 그 아저씨 좋아. 그래서 직접 연락해서 예약하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을로 들어오는 예약은 정확하게 배분해 준다. 그래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거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만 배분해 주는 역할만 이장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을 봤어요. 왜? 인제군이 아까 25%를 해주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개인 민박집 하겠다는데 지자체가 돈을 지원해줘요. 그죠? 마을이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지원을 해준 거죠.
팜플렛 만들어야 되는데 인제군이 다 돈 들여서 만들어줬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일하는 거에 돕는 일, 허드렛 일만 이장님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을 전체 구조를 봤더니 장목반들이 다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만 이장님이 하고 있거나 장목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만 이장님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을 조직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한복장목반도 그래요. 한 1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양봉업자 들어오면 다 망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봉하시는 마을에서는 양봉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 꽃 좋을 때. 그래서 그때 가봤더니 마을 입구에 이렇게 파라솔 치고 한봉하시는 분들이 막걸리 하나 받아놓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차 오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죠?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10명 농가가 있으니까 열흘에 한 번씩만 돌아서 나오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봉의 질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장목반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 돌아가는 역할을 마을 이장님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마을이 어디까지예요? 전 마을 일 많이 했지만 마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에서 여러분 사는 마을은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내 마을이에요? 동이요? 동 전체가 내 마을이에요? 참 헷갈리죠. 그죠? 그냥 제가 볼 때 마을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딱 경계하기 어렵죠. 그거를 우리 도시에서는 무슨 동이다 하기엔 너무 넓고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아져서요. 그죠? 아파트 한 단지다. 그러긴 뭔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농촌에 요즘 리다? 그럼 너무 작고 또는 읍면이다. 그건 또 너무 크고 조금 아주 애매한 지금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마을의 경계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정서적이다라고 하면 여기 면의 사례예요. 면의 사례. 면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죠. 홍동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이 학교는 한 학년 한 학급 25명. 그래서 75명이 전교생이에요. 선생님을 다 모아봐야 100명이 되지 않아요. 이 학교는 58년에 만들어져서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너희는 도시로 가지 마라. 지역에 남아서 농사 지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 남았죠. 70년대 후반에 일본으로부터 유기농업을 받아들여서 유기농업을 가르쳐요. 80년대 초반 중반에 신기하게도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농화를 왔다가 이 학교 출신의 대학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반해서 무려 10쌍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이대생들이 아줌마가 돼서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공부라고 하는 대학과정을 만들어서 2년제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주영로라고 하는 지도자도 이 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리농법을 가장 넓게 하는 지역으로 바꿔놨고 이 쌀을 직거래로 팔기 위해서 도농기로 학습관을 짓고 도시인들을 교육하면서 이 오리쌀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이 고등학교는 농업을 가르쳤지만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한다. 그래서 대안학교로도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유기농을 한다니까 2090년대 후반부터 젊은 귀농자들이 이 지역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원래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죠. 누가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생각해낸 거예요. 아, 우리가 어린이집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여성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십시일반 돈을 모아요. 그래서 각골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이 지역에 있는 뭐 일반 아동, 장애 아동 다 같이 돌봐주죠. 이 어린이집의 초대 원장은 그때 농활했던 이대생이 결혼한 이대생이 초대 원장을 했어요. 자, 근데 어린이집 가는 거 보내고 나면 또 밑에 아이들을 누군가 돌봐줘야 여성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생각했어요. 야, 타가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4개월만 지나면 아이를 봐줘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있죠. 유치원 보내고.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 후에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여성들이 일하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아이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들이 여기에서 다 돌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야, 우리가 필요한 걸 맨날 어디 관공서 가가지고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씩 만들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센터의 소장은 귀농한 부부의 부인이 맡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가 불편한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빵집이 없는 거예요. 면소재지. 빵 살려 그러면 홍성 읍내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읍내 가면 아시죠? 프랜차이즈 빵은 몸에도 안 좋고 좀 좋은 빵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과제빵 기술을 가진 청년이 귀농하겠다고 온 거죠. 그래, 넌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냥 빵 만들어도 돼. 그래서 건물 하나 빌려서 빵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 빵을 점원을 두고 팔면 그 인건비가 나가서 수익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더라도 소비자가, 사는 사람이,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저렇게 돈통에 돈 넣고 장부에 쓰고 사가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무인 가게를 만드는 겁니다. 무인 가게를 돌려보니 아니 이거 왜 빵만 팔아? 농산물을 팔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농산물까지 파는 작은 로컬푸드 무인 가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주민들 또 얘기했어요. 야,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 우리 도서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주민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건물 하나 또 공간 빌려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을 딱 갖다 놓은 헌책방을 만들자.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책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꽂아놨는데 왜 이럴까요? 빌려가서요? 네, 아니에요. 사람별로 꽂아놨어요. 기증한 사람별로. 이해되세요? 네. 요건 누가 기증한 책, 요건 누가 기증한 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이 동네에 꽁지머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궁금하죠. 저 꽁지머리 아저씨는 뭐 하다가 우리 마을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고. 근데 여기 오면 그 사람이 기증한 책이 있는 거죠. 이 아저씨가 이런 책을 읽고 귀농을 했나 보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의 스토리가 있게 이 헌책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책방이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이 이런 노력을 하니까 도서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층짜리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들이 파는 물건을 학교에 있는 뭐 졸업생이나 학부모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을을 봤더니 면소재지예요. 한 3,500명 살아요. 저 말그림표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어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거는 뭐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기업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건 아직까지는 동아리 수준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 이걸 어떤 사람이 회사의 대표처럼 이제 이거 만들어야 돼, 저거 만들어야 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작년에 갔더니 이렇게 겨울에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작년에 이런 거 해봤더니 이건 굉장히 보람 있었다, 재밌었다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년엔 더 잘하자, 이런 일종의 잔치를 이 면소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요, 동네 마실방들 뭘까요? 제목만 보시니까 네, 수다방인데요. 실제로는 맥주집이었어요. 네, 이 면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던 맥주집이 망합니다.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맥주 먹던 사람들이 야, 저거 없어지면 우리 읍내 가서 맥주 먹어야 돼. 그러니까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저걸 다시 살리자. 그래서 살렸어요. 만약에 저게 없어졌으면 맥주값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얼굴도 모르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그 맥주값을 이제 누구한테 줘요? 알바하는 동네 주민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주민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까 로컬푸드 무인 가게에 가서 자기 먹을 걸 사죠. 그럼 그건 또 누구한테 돌아가요? 농민한테 돌아가죠. 그죠? 네.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역 경제가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돈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네,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네. 우리 왜 일자리가 없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능력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 다 어디서 썼어요?
네, 동네에서 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다 어디다 갖다 줘요? 해외요? 네, 이마트 다 갖다 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마트 가서 카드 쓱 이렇게 긁으면 0.1초도 안 돼가지고 서울 본사로 가 있고요. 그죠? 네. 그 중에 일부는 뉴욕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로 나가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점점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구조를 만들려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게 이거죠. 연을 통해서 밖에서 돈을 버는 거, 관광객들이 오고 우리 연을 팔아서 서울에, 부산에, 대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연을 먹는 거 좋아요. 한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또 밖으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역경제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이 조직에서 만들진 않지만, 만들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만 돈 번다고 해서 절대 지역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다. 다른 사람도 같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지역 경제는 같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두를 해둬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 3년 못 가요. 네, 그렇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서로가 조금 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내지 않는 한 오래 갈 수 없다. 이 사례도 보시듯이요, 마을이나 지역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기업 형태들을 많이 하라고 요구해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일반 기업만 가지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 일반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자본가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못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의 기업들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알고 계신 건 뭐예요? 이런 유형의 기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 그죠? 또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비슷한 형태죠. 그죠? 누군가 큰 자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또는 큰 농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공동체 형태로 또 무언가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공동체 사업 내지는 공동체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래요. 보면 공동체와 기업의 어중간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아주 엄격한 공동체는 가족이죠. 그죠? 가족. 뭐 이따가 잠깐 소개드리겠지만 공동체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사는 마을도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농촌 마을은 그래도 공동체성이 많이 남아있죠. 그 속에서 기업적 형태를 가지는 걸 우리 마을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꼭 마을 단위가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사업하는 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일반 회사들, 돈을 벌기 위한 회사들도 있는데 회사도 공동체죠. 그렇잖아요.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쪽에 많이 가 있는 건 삼성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런 스펙트럼 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시는 일은 대강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아니, 주식회사면 그래 성공한 삼성을 따라가자 이러면 돼요. 아예 공동체면 뭐 공동체 마을 따라가자 이러면 되죠. 근데 아주 어중간한 두 가지 성격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이 공동체 마을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 마을이에요. 핀드원이라고 하는 영국 북부에 있는 마을인데요. 자, 이 마을은 6가구가 트레일러 하우스를 끌고 이동식 주택이죠. 여기에 정착해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모래밭이었어요. 여기가 마을이 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이 6가구 중에 한 여성이 신의 계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 여기서 시작해라 해가지고 트레일러 내려놓고 마을을 만든 거죠. 90년대 초반까지 신의 계시에 의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이제부터 계시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네, 이 마을은 합의를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마을 회관이고요. 이런 생태 건축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방문자 숙소예요. 여기서 예전에 술을 담그던 술탱크를 고쳐서 방문자 숙소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거 명상하는 집이에요. 뭐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집이 있기도 하죠. 자급이 목표여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퇴비장을 가지고 있고 텃밭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푸세식 변소를 씁니다. 유럽 사람들은 푸세식 변소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똥을 어디다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을까요? 네? 네, 아무데나 버렸어요. 네. 심지어는 2층에서 막 던졌어요. 밑에 지나가는 사람 맞든 안 맞든. 사실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게 네, 하이힐 그 오물을 치맛단에 안 묻히기 위해서 굽을 계속 높이다가 하이힐이 된 거죠. 네, 그거 말고도 있어요. 남자들이 입는 바바리 코트. 2층에서 던지는 오물을 쉽게 털어내기 위한 거예요. 모자도 그래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을 길 안쪽으로 넣는 에티켓, 안쪽으로 여성들을 가라 그러고 남자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켓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미개한 문명이 만든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따르고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요. 아무튼 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버렸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전염병. 이죠. 아무데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거가 똥은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멀리 보내야 된다. 그래서 수세식 변기를 발명하게 된 거죠. 하지만 네,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악의 발명품 1위가 바로 수세식 변소입니다. 왜 최악인지는 아시죠? 자원이 되는 똥을 그냥 버리고요. 물에 섞어서 버리느라고 물을 많이 쓰고요. 게다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네, 요거 열면 페인트통이 들어있어요. 흔히 우리 보시는 그것처럼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람들하고 여기 방문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뭐 견학하고 공부도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 한국의 밤을 만들어요. 여기가 마을회관인데요. 뒤에 막 한복 걸려 있죠. 한 번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민들이. 그래서 한번 입어봐라. 또는 한국 경관 사진도 보여주고 가장 큰 행사는 한국 요리를 가서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날 저녁은 한국식으로 방문한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마을의 공동 식사의 메뉴는 채식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서양 요리를 채식으로 먹는다. 먹을 게 없겠죠. 제가 한 열흘 있었는데요.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저기 숙소로 가서 컵라면 먹고 버텼어요. 근데 우리는 채식으로 할 수 있는 요리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가면 잡채를 하거든요. 거의 여기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채소로만 가지고 이렇게 면 요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러기도 하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곳인데요. 저는 이 마을에서 궁금한 거가 이 마을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제가 이제 이 마을 소개를 간략하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공동체 특성을 가진 조직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자, 이 마을은 정말 신기하게요. 대표가 없어요. 심지어 대표가 아예 없어요. 마을에 필요한 이런 팀만 있어요. 그리고 팀장도 없어요. 딱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만 있어요. 포컬라이저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서로 논의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한 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전체가 모여서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조직이 이래도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조직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마을은 누가 위고 아래가 없어요. 누가 관리하고 지시하고 하는 사람 없고요. 딱 유일하게 방문객이 갔을 때 이 마을을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대표가 아니라 이 마을을 대표해서 방문객을 만나주는 사람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도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 여긴 도시에 있는 공동체 마을인데요. 연립주택처럼 생겼어요. 저 이 연립주택은 어떻게 작아 보이죠? 한 집이요? 이게 한 집이에요. 이게 한 집이에요. 그래서 덩치 큰 유럽 덴마크 사람들이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죠. 이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데요. 전경이고요. 자, 여기가 마을 식당, 여기가 마을 사무소, 여기가 공구실, 지하에 여러 가지 공동시설들이 있어요. 지하로 가는 도로고요. 공구실이에요. 자동차 하나 고칠 수 있는 모든 공구가 마을 공동 공구실에 있어요. 집에서 따로 공구를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고치면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습배는 다 없어졌죠, 그죠? 네, 마을 주민들이 잘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을 식당인데요. 카페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여기서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계속 저녁을 한 거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벽에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달이 넘어갈 때마다 30일을 자발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날 내가 요리한다. 이런 요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나는 그날 먹습니다. 강제돼 있지 않아요. 외식하는 날이면 안 쓰면 돼요. 그럼 딱 그 사람만큼만 준비하는 거죠. 저희가 갔는 날 요리를 조금 못하는 아저씨가 당번이었대요. 그래서 방문객 온다고 요리 잘하는 할아버지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핀도원에서 풀만 먹고 가다가 여기 갔더니 처음 나온 요리가 연어 샐러드였어요. 그 다음부터 고기 요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잘 먹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 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놀이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집집마다 세탁기가 없어요. 좋은 세탁기 3개랑 건조기 1대 갖고 40가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 일주일에 몇 시간 돌아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뭐 2시간? 길어봐야 2시간?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돌아봐야 6시간? 네, 이 정도 돌죠. 옆집하고 같이 써도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세탁기를 집집마다 살까요? 그렇죠. 삼성이 가르쳐 준 거죠. 네, 맞아요. 삼성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탁기는 집집마다 한 개씩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준 거죠. 그죠? 네, 김태희가 나와서 막 빨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세탁기 산 거죠. 옆집하고 충분히 같이 써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없어진 게 있어요. 옛날에 빨래는 어디서 했어요?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수다를 떨었죠. 그죠? 네. 남편끼리 싸우면 엄마들이 거기서 화해했죠. 그죠? 화해시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빨래터는 빨래만 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법이었죠. 빨래터가요. 근데 세탁기를 하나씩 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깨진 거죠. 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같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저도 의미는 다 알지 않지만 물어봤어요. 뭐냐고. 이런 거예요. 제가 주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래를 했어요. 건조기에 넣어야 되는데 건조기 다른 사람 빨래가 20분 남았다고 알려주고 있고 요 팻말에 30분 들어있어요. 그럼 나도 놓고 30분 팻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 있다 오면 돼요? 1시간 20분 뒤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빨래 꺼내고 뒤에 남의 빨래가 줄 서 있으면 그 시간대로 눌러주고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뺄 때만 오면 되잖아요. 2-3번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요? 아이 그냥 세탁기 사. 이러겠죠? 하지만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문. 이걸 열었더니 농산물이 가득해요. 자물쇠도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CSA라는 걸 한대요. CSA 들어보셨어요? 네, 지원하는 농업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소비자예요. 한 달에 40만 원어치 농산물을 먹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먹을까요? 안 더우세요? 네. 1년이면 얼마죠? 우리 집에 40만 원 먹으면 480만 원, 500만 원이죠. 그럼 제가 500만 원을 들고 한 사람이 10명이 먹는, 10가족이 먹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되는데 잘 돼요? 그렇게 많은 장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의 농부가 100사람 거를 생산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00명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10명이 하는 농사를 지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CSA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가구들이 먹는 농산물을
다 1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한 40가구 사니까. 그 2억을 들고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을 가서 거기 있는 농민들한테 여기에다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알아서 채워줘. 니네가. 채워주는 거죠. 특별한 거 먹으면 어차피 마트에 가서 사는 거고요. 우리 같으면 뭐 쌀 기본적으로 채워주고 양파, 감자, 뭐 고추, 파 때때로 이렇게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여기서 갖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날 왕창 가지고 가야지. 내가 먹을 것. 근데 그렇게 가져가 봐야 그 다음에 또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갔더니 큰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보관되어 있고 딱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조리하고 남은 것만 넣으면 돼요. 자기 냉장고에. 우린 다 양문형 쓰시죠? 네, 그죠? 양문형 쓰시죠? 네. 저는 양문형 결혼할 때 산 냉장고가 이제 망가지더라고요. 한 뭐 15년 넘게 쓰니까 냉장고 사러 갔더니 단문형 냉장고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이렇게 권하지도 않아요. 네, 뭐 가격 차이는 엄청나고 전기 사용량도 엄청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단문형을 사겠다. 그래갖고 지금도 단문형을 쓰고 있는데요. 양문형 왜 쓰세요? 왜 쓰세요? 네, 이마트 가갖고 왕창 사가지고 재워놓고 네, 한 30% 안 버리세요?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걸 CSI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금 꾸러미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변형이 됐죠. 한 달에 얼마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산물을 보내준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을이 뭐 이런 일을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또 조직이죠.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조직인데요. 이 마을은 우리 무슨 사단법인 같이 조직이 처음엔 되어 있더라고요. 총회. 이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총회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결정해요. 일상적인 결정은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소위원회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요 주민 한 사람. 주민이니까 당연히 총회에 속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어디 소위원회 3회 소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상임위원회에 속하겠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작업반은 소위원회 3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 소속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소위원회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일종의 뭐 장이지만 저쪽 소위원회 가서 내가 작업할 때는 딴 사람이 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위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더라. 아, 마을에서는 회사처럼 위계관계가 명확하게 돌아갈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조합 만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조합장으로 뽑았어요, 대표로.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뭐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공동체 마을,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체 마을들을 쭉 다니면서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운영하게 하는 원리가 뭘까? 그래서 4개 플러스 알파를 정리했어요. 1. 첫 번째,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된다. 예, 공동으로 가진 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공동으로 가진 건 뭐예요? 뭐 핏줄이라고 하는 관계를 공동으로 가진 거죠. 뭐 물리적으로는 집을 공동으로 가질 수는 있죠. 또요, 우리 그럼 기업은요, 뭘 공동으로 가졌어요? 돈을 버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걸 공동으로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예요. 공동으로 가진 게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다들 뭐 공동체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두 번째, 공동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구성원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공동체 운동했던 선배들이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A, B, C까지를 공동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A, B, C, D까지를 공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A, B, C까지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D까지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왜 쟤는 내 개인적인 것에 간섭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D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D까지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A, B, C를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공동인데 쟤는 왜 책임을 다 안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되고 공동으로 가진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든다면 그걸 정관에 명시해야 돼요. 서류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서류에 정확하게 박아놔야 여기까지가 공동이고 여기까지는 각자 거구나.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구별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으로 가져서 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괜히 공동으로 하자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땅을 우리 나누는 게 아니라 공동경작하자 이랬어요. 나는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거 책임을 완수해야 되니까 새벽 6시에 나와서 막 농사를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시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나와요. 그러면 무슨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니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나만 하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더 효과가 나야 돼요. 효과가 나지 않는 일을 공동으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공동으로 하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해서 다 효과가 있어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공동으로 한다. 인 거예요. 그건 늘어나요.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 최소한의 일부터 시작한다로 해야 되는 거죠. 2, 3을 합치면. 이해되셨죠? 네. 우리는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상상을 하거나 고민이 되시겠죠. 자, 네 번째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아파, 죽어 이러면 망가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많이 배웠고 써먹어요? 뭐죠? 다수결. 그 잘못된 다수결의 결과를 우리는 요즘 목격하고 있죠. 네. 51%로 당선이 되면 우린 그걸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게 아니죠. 그죠? 원래 다수결은 이렇다고 해요. A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A는 B의 얘기를 들어서 A-를 만들어요. B는 B-를 만들어요.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 B 입장에선 그래, A-는 만약에 A-로 결정돼도 나는 따라갈 수 있겠다. 용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B-도 A 쪽에서 봤을 때 B-도 선택이 된다면 따라갈 수 있겠다. 서로 용납이 될 만큼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9%를 얘기한 사람은 뭐가 돼요?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잘못된 민주주의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 계획을 만들었는데 뭐부터 할까? 7개를 만들었는데 뭐부터 할까? 야, 우리 손들어서 가장 많은 거 나올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은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표를 내는 게 아니라 2표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나 차선인 거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한 표를 쓰라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쓰는데 그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찍어놓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것들을 또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가장 무난한 결정을 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시려면 그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여러분 조직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일로 따라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개가 있어도 잘 돌아가지 않더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공동체 마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알파를 글루라고 불러요. 글루 뭘까요? 영어 단어로 풀이라고 불러요. 풀. 네, 접착제. 저런 공식적인 일 말고 여러분들을 서로가 붙게 하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다른 기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일본에 있는 코노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는 회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서로 손잡고 합창을 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줄줄 울어요. 나도 뭐 왜 우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합창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를 묶어주고 있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댄싱 레빗이라고 유럽에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름과 같이 무슨 일만 있으면 춤을 춰요. 그래서 그게 글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글루가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만의 문화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만 하자고 모여가지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서로 친해지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야 이 일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만 모이신 데서는 우리 술 마시면 돼 이러죠. 네, 가장 안 좋은 글루 중에 하나죠. 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중복시키는 작동을 많이 하니까 뭐 보조적인 수단을 쓰실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글루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컨설팅한 서천의 마을은 노인 어르신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뭘 위원장님이 하자고 했냐면 네,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요. 마을 인사법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글오글거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기 경운기 몰고 가다가 저기 가서 할머니 오면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마을을 바꿨어요. 그 오글거리는 걸 하면서. 그리고 생월자 잔치를 해요. 그 월에 생일인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참 가니까 이게 약발이 떨어졌어요. 사랑합니다가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새로운 인사법을 시도해야 되겠다고. 뭔지 아세요? 허그예요. 허그. 네. 아무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네, 글루가 될 걸 찾으셔야 돼요. 자, 많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원하고 있는 건 협동조합이죠. 그죠? 협동조합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잖아요. 연필 한 자를 만들었어요. 이윤이 200원이 남아요. 보통 기업이면 이 이윤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네, 사업주, 자본가나 투자자.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 이윤이 조합원한테 돌아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재용만 돈을 갖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협동조합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모인 것. 생산자 협동조합은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생산자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노동자 협동조합. 법률상에는 근로자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회사 직원들이 그냥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또는 분야별로는 금융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협동조합은 저 이윤을 어떻게 쓸까요? 이윤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니까 결국은 연필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구매 가격이 인하될 거예요. 생산자 협동조합은요? 삼성에 파는 것보다 이 조합을 통해서 팔면 생산 가격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죠? 네. 노동자 협동조합은 임금이 올라가거나 근로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죠? 네, 이런 효과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런 일반 기업에 비교해도 이렇게 협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싼 물건을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자기가 파는 물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게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이 요 이윤을 어떻게 쓰느냐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뭐 오늘 협동조합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나중에 협동조합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원리만 잠깐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죠. 가입 탈퇴의 자유가 있어요. 협동조합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난 나갈게.
그럼 그냥 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럴 수 있죠. 어디다 분식집을 만들었어요. 주부 5명이 모여서. 네. 1. 만들었더니 장사가 잘 돼요. 그래도 문제가 돼요. 다른 주부 하나가 나도 들어갈래. 니네 돈 버는데 나도 좀 돈 좀 벌자. 그러면 수익을 5분의 1로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나눠야 돼요? 6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못 받죠. 그죠? 그러면 이 협동조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두 번째 경우 한 주부가 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낸 출자금 줘. 나 나갈래. 이미 인테리어 다 했어요. 어떻게 줘요? 못 주죠. 협동조합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유형의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협동조합 사업 구석을 사업 내용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들어왔다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협동조합은 만들어질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조합원 1인 1표예요. 일반 기업은 누가 가장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요? 주식이 많은 사람. 막장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아무 상관없이 조합원 1인 1표다. 그러니까 돈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협동조합의 두 번째 장점이죠. 세 번째, 이용고 배당. 주식회사는 경비를 다 쓰고 이윤이 남으면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출자를 많이 한 사람, 지분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요. 왜 주식회사는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투자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사업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이에요. 무슨 뜻이죠? 많이 이용한 사람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한다.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면 이 조합을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한 사람,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면 이 조합에서 많은 걸 생산해서 판 사람한테 더 많은 이윤을 배당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건 팔아서도 이익이 되고 이 조합이 잘 되면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런 협동조합을 잘 돌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기작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선 협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기업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제가 사회운동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탄압을 했고 마찬가지로 독재정부도 탄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이 필요하니까 8개 특별법에 의해서만 만들게 해놨고 이 특별법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한데 2011년 연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법을 기획재정부가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서는 기획재정부예요.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불만이 있었으나 밀어붙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좀 불안했던 많은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기업 단체에서 로비를 했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게. 그런데 연말에 온갖 법률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거 아시죠? 우리 날치기 통과라고 하죠. 그때 별로 논의도 못하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일하시는 분들은 통과될지 몰랐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됐고 더군다나 굉장히 전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출자금 기준이 없어요. 1원씩 내서 만들어셔도 돼요. 사람 수 5명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분야, 금융보험 분야를 빼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굉장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출범했다는 거죠. 근데 왜 기획재정부가 이 일을 했을까요? 이게 지니게스, 도시 가구의 소득 불평등 개수예요. 올라가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인데요. 여기서 올라갔죠. 언제예요? IMF. 계속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금융위기. 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득 불평등이 생기고 있다. 한데요. 이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노란 선이 GDP예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자, 여기서 주춤하죠? 언제? IMF. 한데 주춤한 적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누가 다 가져가고 있다?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다. 이래서 기획재정부가 다른 방식의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일자리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육성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그죠? 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뭐 따지자면 동업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을 살리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배우신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칙도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면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가진 걸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너지가 나야 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근로, 협동조합도 공동체와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을 만들게 될지 영농조합을 만들게 될지 아니면 뭐 느슨한 협의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을 준해서 사실은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 하시는 일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워크숍할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야, 우리는 공동체로 하는 사업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 관리, 통치 방식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이런 용어를 써요. 한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조합장이 됐어요. 그럼 조합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크게 다른 조직이 있어요. 이 거버넌스가. 하나는 성당의 신부하고 교회 목사 비교해보죠. 성당의 신부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엄격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신부가 되죠. 근데 교회 목사는요? 그만큼 혹독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신학교 나오고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죠. 대신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신부는 우리 너 어디로 가? 그럼 가죠. 대신에 살게 해주죠. 목사는요? 스스로 개척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돈이 많은 목사도 있고 돈이 없는 목사,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여긴 조폭하고 비슷해요. 그죠?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살아 하는 영업조직하고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가입되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업조직처럼 놔두면 돌아갈까? 여러분은 이 중간 어디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것도 망해요. 그걸 잘 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정하는 건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수의 마을이 모여가지고 매주를 만든 다음에 그 매주를 모아서 된장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사업 계획을 했다고 치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장악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거예요. 마을에 있는 콩밭을 다 임대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콩을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서 콩만 생산해라. 매주 만드는 것부터만 공동으로 하자. 이럴 수 있죠. 근데 매주 만드는 것도 번잡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매주는 마을에서 만들고 된장만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한데요. 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뭐만 해요? 네, 판매만 하자. 심지어 판매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떡하자? 브랜드만 공동으로 쓰자. 파는 것도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린 브랜드만 만들어서 판촉행위만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같이 하실지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게 여러분 하시는 일과 충돌 안 되고 여러분 모두가 이득이 낼 수 있는 범위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잡으면 누구는 떠나요. 이걸 너무 많이 잡으면 그것을 맡은 지도자는 너무 과도해서 쓰러져요. 그 갈등 그거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방식을 뭘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연산업, 6차 산업으로 여러분은 가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개인 농장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신 것들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데요. 나중에 다른 전문가도 이 얘기를 할지 몰라서 좀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근데 그걸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공동사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안이 홍삼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현황은 이래요. 인삼 재배 농가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삼은 진안에서 홍삼으로 가공 안 되는 밖으로 막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홍삼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홍삼 제품을 만드는 사람 아시죠? 이렇게 병에다 넣고 뭐 정관장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소비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고요. 일로 가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또 많죠. 그죠?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계열화되어 있겠죠? 그죠? 연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뭐 체험하고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을 거예요. 숫자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타 지역 삼을 사와요. 진안에서요. 그냥 그 회사만 진안에 있을 뿐이에요. 왜? 진안에서 홍삼을 만들겠다면 뭐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땅도 저렴하게 주고 막 이러니까 왔지만 진안삼을 안 써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연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흥 농가들 거 안 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못 도망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는 거 수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삼을 저장하게 하면 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사지 말고 천천히 이쪽 농가한테 가공업체에 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면 진안 홍삼은 진안삼으로 만든다가 진안삼의 홍삼의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전략 1. 두 번째 전략 2는 진안 홍삼은 친환경삼으로 만든다. 그래서 재배 농가를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서 그 사람들 거를 수삼 저장고에서 받아가지고 관내 친환경 홍삼을 만드는 데만 줘서 친환경으로 특화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홍삼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홍삼 저장고. 홍삼이 발효식품인 거 아시죠? 오래 발효할수록 더 좋은 제품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홍삼을 만드신 분들도 저장고가 없어서 빨리빨리 출하해야 되는 거예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홍삼이 된대요. 그러면 요걸 만들면 그러면 심지어는 다른 데서 오는 인삼까지도 받아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전략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홍삼 저장고가 제일 좋아 보이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일로 다 들어오겠죠. 홍삼 저장고로. 그러면 진안구는 홍삼 저장고를 지어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삶이 다 홍삼 저장고로 통제돼요. 나가는 삶도 홍삼 저장고서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품질 관리가 되죠. 그죠?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략산업이라고 불러요. 그게 있을지 우리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럼 그거를 개인들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되죠. 우리 기술센터에. 그럴 수 있는 거 뭐 시설이 필요하면 그거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묶여서 도망가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지 저는 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지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워크숍하면서 고민해 보자고요. 이게 찾아지면 이걸로는 이게 그 역할을 해서 강력한 어떤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그런 방법으로 써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달게 하고 여기 들어오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묶어 놓는데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케팅만 가지고. 그래서 무언가 내부에 그런 전략 사업을 하나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쌀을 생산한다 그랬을 때 우리 호주벌에서 쌀이 나오긴 하던데요. 그 쌀을 정말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쌀만 잘 생산해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뭐 우리 호주벌 만한데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뭐 외부 시장에 경쟁력 있게 팔아보자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는 적정 규모에 맞는 사업 전략을 찾아야 돼요. 그건
목표가 되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겠다. 무슨 얘기냐? 무한과 경쟁하겠다. 이 목표를 잡을 거냐?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마을에서 봤죠. 우리를 잘 아는 사람한테 팔겠다. 대면적 비경쟁 시장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시장. 이건 더 쉬워요. 지역에 있는 것부터 시장을 개척하자. 이런 전략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전국 판매하겠다 그러면 가공 같은 경우 두부예요. 식품 제조시설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돼요. 근데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되죠. 돈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학교 급식 같은 데 넣으려고 그러면 햇삽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 자본과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데 지역 판매하겠다. 그래도 식품 제조 허가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면 판매를 두부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두부 파는 가게 있죠. 묵도 팔고 그 가게는 식품 제조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일일 식품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거는 인허가 과정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체험용으로 팔죠. 아까 마을에서 보신 것처럼. 매주 팔았지만 제조시설 없이 팔았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법에 안 걸려요. 왜 안 걸렸어요? 네, 상품으로 팔리지 않았거든요. 체험비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역량,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떤 걸 목표로 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뭐 두부 얘기했으니까 두부 얘기를 해보죠. 서천에서 만들어졌던 협동조합형 두부 가게예요. 보통은 두부를 만들면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합니다. 두부 기계가 하루에 2톤을 만든다. 그러면 2톤을 만들 수 있는 콩 농장을 섭외해서 물건을 받죠. 그리고 매일 2톤을 만들어요. 왜? 공장 설비가 아까우니까 다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2톤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다 팔기 위한 판촉행위를 해요. 일반적인 사업 계획이죠. 그죠? 근데 이 두부 공장은 달리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기업으로 장비를 사왔으니까 투자한 돈이 없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뽑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00모 먹을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만들어요. 월요일 한 번 먹을 사람, 목요일 한 번 먹을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일하는데요. 답이 없네. 어르신들이 일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매일 안 나와요. 그냥 일할 때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모를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계획과 이런 공동체 사업 계획은 달라요. 일반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의 규모, 투자한 돈에 맞춰 가지고 팔아내야 돼요. 그만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을 모으고 일부 필요한 일은 우리 시흥시에서 돈 받고 여러분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빨리 뽑아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업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100모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슈퍼에서 사면 두부가 이렇게 팩에 들어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뭐예요? 보존제 섞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물 버리고 씻고 먹어야 되죠? 이 두부는 따뜻한 두부가 와요. 아침에 먹겠다는 건 새벽에 만들고 저녁에 먹겠다는 건 오후에 만들고 보존제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 그 물을 그냥 찌개에 넣어도 돼요. 이런 두부를 먹어봤던 사람들이 나도 그 두부 먹겠다. 아파트 한 사람이 먹다가 그 열 다 먹고 사무실 갖다 줬더니 그 사무실 사람 다 먹고 이래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계획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면 아까처럼 하셔야 돼요. 그죠? 2톤 규모를 가지고 있다. 2톤 팔아낼 사업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완주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하기로 하고요. 결국 완주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완주군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뭔가 가공을 해서 만들면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없네요. 네,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다문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다문화 여성들이 처음에 월 매출 500밖에 되지 않았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직매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제가 그 빵 하는 걸 창업을 시켰으니까 조합장님한테 매대를 좀 달라 그랬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농협이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빵을 갖다 놓고 팔리는 대로 10% 수수료만 받는 거잖아요. 농협은 손해볼 거 없죠. 그러니까 그래 내줄게. 그래서 내줬어요. 근데 쌀가루를 넣은 빵을 만들었어요. 그 빵은 식어도 다시 토스트에 넣으면 쫄깃쫄깃해져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빵을 사 먹겠다고 전주 시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합장님은 당연히 매대를 점점 늘렸죠. 그래서 월 매출 5천을 넘겼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농협하고 이 로컬푸드 빵 사업단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만 하겠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만 성공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갈까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까 들어보니 시흥 우리 시장님이 거의 뭐요? 무슨 쇼핑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러 가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시흥시 뭘 만드신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또 그것에도 보탬이 되게 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돌아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여러분도 살고 지역사회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시흥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많은 시장, 젊은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많죠.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킨 다음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서울로 보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잘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학 잘 가면 돼요? 네. 요즘 이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못 가죠? 그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 못 가죠? 좋은 직장 가도 평생 일하지 못하죠? 평생 죽어라고 일하도 행복하지 않죠? 근데 왜 대학을 보냈어요? 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큰 놈은 아까 보여드렸던 풀무학교에 갔어요. 지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학 안 가도 간다. 저는 애가 셋인데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데요. 대학을 안 가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뭘까요? 논산에서 제가 일할 때 논산 청년들을 있어요. 부모님 농장 물려받으려고 온 청년들이 있어요. 뭐 복지사도 하고 뭐 직장 다니다가 부모님이 나이 드니까 자꾸 내려오라 그런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내려오라 그런데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간담회 비슷한 걸 하다가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체적으로 자기들은 행복한 것 같대요. 누구에 비해서? 대전, 서울로 간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행복한 것 같대요. 그럼 우리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찾아보자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통으로 이야기한 거 뭘까요?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엄마랑 밥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는 얘기더라고요. 두 번째, 나락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왜? 부모님 농장을 물려받았으니까. 무언가 하면 된다. 내가 망할 건 없다 이거죠. 서울에 대전에 간 애들은 뭔가 삐끗하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럴 우려는 없다. 세 번째,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연산업 막 잘해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걸겠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 다 서울로 보내실 거예요? 대기업에 다 취직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네. 그렇다고 다 공무원 시키실 거예요? 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네.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대안을
우리 시청에서 도와줄 테니 해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위한 일이다. 또 여러분과 같이 사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월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하튼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뭔가 이런 일을 지금 연계해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일을 모여서 하는데요, 이 일을 뭐 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요, 그죠? 유통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판매도 찾고 또 홍보도 하고 뭐 이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랑 같이 갈 건지, 이거를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삼성에 팔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죠. 대형마트에 우리 상품을 집어넣을 거야, 그걸 목표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랑 어떻게 가면서 우리가 이걸 지역의 주요한 산업으로 만들어낼 건지, 우리 아이들까지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여튼 6월까지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 오늘 2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 공동체, 우리는 공동으로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지역사회. 2가지 키워드를 내내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나중에 저랑 워크숍 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고 같이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뭔가 될 것 같긴 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달까지 그러면 하여튼 뭔가 만들어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